케빈 월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경기 활황, 미국 위주의 경기 활황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QE가 오면서 그러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그걸 알아채는 순간 다 올라가거든요. 케빈 월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올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채굴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갑자기 하루 만에 15%가 올라가 버리고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러면은 조만간에 다시 상승이 오겠구나. 이런 시장의 인식으로 그걸 또 번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리 깨닫는 스마트 머니들이 또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다운턴이 빨리 끝나는 이유입니다.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과거의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 그 시그널이었달까요? 아니면 기대감은 뭐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좋은 어떤 법안들 그리고 이제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제도권 안에 확실하게 안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정해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들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나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냥 뭔가 우리만 가만히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그 기대했던 그 트럼프발 어떤 호재 같은 것들, 그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 이런 게 올해 안에 좀 나와서 그 기대감이 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어 표현에 nothing burg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딱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가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그건데 은행권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민간한테 내어주느냐 이 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은행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결국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좁혀지던 아니면 전반적인 암호화 뭐 RWA 이런 것들로까지 다 넓혀서 생각해 보더라도 결국 은행이 주도하는 반드시 은행이 껴야만 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은행위원회에서는 이 전국에 있는 수천여 개의 은행에서 이제 서한이 올라와서 절대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서한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은행들이 지금 뭐 로컬 뱅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지방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들이 지금 예금 금리가 0.1%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에 싼 값에 대출을 해주는 만큼 예금 금리도 그만큼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뭐 지역, 농부, 뭐 어부, 광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3.5% 이자 주면은 여기에서 예금 다 빼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들 다 망한다. 뱅크런 난다. 지금 이렇게 약간 생존에 대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은 절대 그들의 표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산업이 혁신만 너무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들은 망해도 괜찮아, 이들은 잘못돼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서 이게 해결된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결국 이런 문제는 옛날에 우리나라 타다 사태에서도 제가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결국 정치권은 표가 많은 표심이 많은 이런 곳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 절대 뭐 어떤 혁신을 외치면서 그래도 우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형태로 정치인들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은 nothing burger 통과되긴 할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그렇게 호의적인 형태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호재는 아닐 거다. 통과될 것 같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 같지만 특별한 호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호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에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일종의 뭐 국영기업처럼 이제 막 운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진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 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다. 요거를 오히려 좀 호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호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호재는 비트코인 외에 이제 외부 내러티브죠. 비트코인 자체적인 전략자산화 내러티브 외에 거시경제가 결국 얼마나 비트코인에 호의적으로 흘러가느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QT를 종료했지만 QT 종료 이후 시원한 QE로 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인들의 자금이 말라 있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원하게 자산가격 전반으로 상승세가 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뭐냐? 지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AI 때문에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금 같은 가장 확실한 것으로 많이 자금이 가는 거고, 은은 같은 귀금속이긴 합니다만 이제 AI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는 거고, 기타 등등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로테이션 도는 거, 사스 주식들은 지금 떨어지지만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인간성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가격이 오르고, 실적 발표 잘 나오는 AI 관련 기업들은 또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종국의 이 모든 그 흐름은 시장이 특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연준의 입이에요. 연준이 언제 QE를 다시 시작할 거냐. 케빈 월시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QE를 할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게 이제 더 시장은 포워드 띵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원한 QE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를 막 시원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케빈 월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6개월 전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연준과 재무부가 1951년처럼 다시 한번 협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51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21% 높게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고 네네. 50년 한국전쟁 바로 직후. 그래서 미국이 그 두 전쟁에서 돈을 엄청 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요것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당시 의장이 이제 돈 안 풀어주고 인플레이션 우려된다 이러면서 돈 더 풀어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연준 위원들을 전부 다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뭐 아무 결론도 안 나왔대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거짓말 쳤어요. 연준이 시원하게 돈 풀어주기로 했다. 우리 전쟁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연준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연준 의장이 연준 회의록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죠.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연준의 독립성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행정부와 연준이. 그때부터 연준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기준금리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70년 동안은 잘 이렇게 굴러온 거예요.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기준금리 올리고, 뭐 고용이 좀 나빠지고 경기 안 좋아진다 싶으면 기준금리 내리고, 이러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깨진 게 2008년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니까 그냥 연준이 1.3조 달러를 당시에 풀었거든요. 1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유로존 위기 터지니까 또 6천억 달러 풀고, 이런 식으로 이 연준이 QE라고 하는 말을 그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말하자면 그 연준이 재무부의, 미국 재무부의 ATM기, 그 재무부는 무조건 경기를 살려야 돼 이런 거를 연준이 그냥 둘이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둘이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 케빈 월시가 새로 의장으로 들어서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부와 연준이 서로 연준의 대차 제조표 현재 6.6조 달러 규모인데 9조 달러까지 갔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전에 1조 달러였거든요. 연준 대차 제조표 규모가. 2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6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케빈 월시는. 이걸 줄일 때 우리만 독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같이 힘을 실어줘라. 재무부도 국채 발행 덜하고 경기 부양하겠다고 막 돈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자산 규모 줄이는 동안 너네도 같이 보조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 월시는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할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되게 악재 같죠. 사실 들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산 대차지표 규모를 더 줄인다고? 그러면 더 금융 경색 상황이 오겠네.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률 곡선 통제예요. YCC, Yield Curve Control. Yield Curve Control은 결국 QE거든요. QE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국 국채가 지금 장기채와 단기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무부가 지금 단기채를 열심히 발행하고 있지만 연준의 대차 제조표는 대부분 60%가 장기채. 그리고 30%가 MBS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기채고 단기채 비중은 4.4%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지금 현재 행정부가 단기채를 많이 풀어도 이 단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장기채와 MBS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시장 가격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30년짜리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정부가 그냥 무조건 보증하고 다 사준다라는 지금 인식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리가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왜 안 내려오냐? 6에서 9%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왜 안 내려오냐? MBS는 무조건 연준이 사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장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연준이. 네.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서 장단기가 지금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크고 단기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를 균형을 맞추겠다. 요건데 그러면 단기채를 엄청 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은 단기채를 엄청 많이 풀겠다는 얘기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금리 인하와 함께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무기만 바뀌었을 뿐 돈을 공격적으로 풀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CC 이거는 QE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일각에서는 벌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게 반대로 오히려 재무부에서 연준한테 너 우리가 돈 풀어야 되니까 너도 보조 받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협약이라는 거는 결국 양측이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누가 더 셉니까 솔직히. 드러켄 밀러 밑에서 둘이 같이 일했잖아요. 현재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홀씨가 둘이 동문수학했는데 스캇 베센트의 힘이 더 세죠. 행정부 대통령한테 뭐 가까운 사이죠. 더 가까운 사이죠. 네, 같은 네. 내각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협약을 맺는다라는 게 저는 연준이 독립기구로서 보조 맞추겠다라고 읽히기보다는 재무부에 하려고 하는 것에 보조를 연준이 맞추겠다라고 오히려 읽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케빈 홀씨가 그만큼 이제 트럼프 내각과 굉장히 친한 인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는 돈을 단기채를 무기로 해서 엄청나게 풀 거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를 맞춰줄 거다. 그래서 대차 제조표가 줄어들기는커녕 그냥 리밸런싱 되겠지만 단기채가 엄청 사주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QE, 어떤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외계인 침공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케빈 홀씨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경기 활황, 미국 위주의 경기 활황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QE가 오면서 그러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그걸 알아채는 순간 다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저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죠. 그 케빈 홀씨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올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꼭 코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들로도 다 돈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전반적인 자산 시장 가격의 상승.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봤던 그런 것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산 가격 다 올라갔는데 비트코인만 못 올라갔다. 네. 그러면 많이 눌린 만큼 더 많이 튀어오르는 공은 결국 비트코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통화량과 지금 원래는 되게 상관계가 높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M2가 상승하니까 비트코인도 따라 올랐죠, 그동안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괴리가 왜 벌어지냐면 돈은 풀리고 있어요. 지금도. 각국 정부들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 연준도 심지어 돈을 풀고는 있어요. 근데 QE가 아닐 뿐이죠. 무슨 말이냐? 1차 QE,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차 QE는 1.3조 달러가 풀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어서 6천억 달러를 또 풀었으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2조 달러를 푼 거고, 그 다음에 3차 QE가 있었고 그때도 거의 2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2019년 그 리포 크라이시스 오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때가 이제 4차 QE인데 그때 4.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QE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연준이 QT를 멈췄지만 RMP라고 하는 걸로 단기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아직 2천억에서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QE 1, 2, 3, 4차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M2는 늘죠, 계속. 돈은 풀고 있으니까. 하지만 QE만큼 시원한 유동성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 전반적인 상승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조 달러는 적어도 돼야 된다. 연준이 2조 달러 푼다. 1년 동안.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20년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부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뭐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이제 뭐 투기성 자금도 막 들어올 것이고 하면서 지금의 눌린 거를 한 방에 해결한다. 네. 그 정도의 어떤 급등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과거의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월가나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 하니 과거같이 이제 개인들이 조그맣게 하던 그 루틴은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4년 주기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시기에 정확히 시작해서 어떤 정확히 시기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 특성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플러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가치유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아무리 식어도 결국 채굴자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그게 바닥 가격을 만들고 그게 결국 이제 도매가가 되는 거죠. 네. 도매가가 아무튼 계속 채굴자들이 결국 여기 투입한 돈이 바닥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왜 이들은 들어오느냐? 난이도가 낮아지면 값싸게 채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너무 과열이 되면은 난이도를 확 높여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네. 채굴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이런 식의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경기 사이클 주기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데 4년에 한 번씩 결국 한 번씩 경기가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는 이런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2025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급격한 유동성 풀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은 했지만 비트코인이 예상한 것보다는 덜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결국 이 예상한 것만큼 덜 오르면서 시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의 금리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자가치유 능력을 비트코인이 가지겠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해시레이트가 막 내려갔거든요. 즉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안 좋아지니까 나간 거예요. 네. 근데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때문에 다시 해시레이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코인데스크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적자가 아니에요? 원가가? 다시 흑자로 올라왔어요. 다시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 난이도가 15%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아마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1일 변동폭일 거예요. difficulty 난이도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안 좋으니까 다 이제 채굴기 작동을 멈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내려가거든요.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올 요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아무리 난이도가 내려가서 싸지더라도 돌아올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15%가 디피컬티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바닥으로 본다는 채굴자들의 이 판단이 벌써 바닥 가격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빨리 캐놔야 되겠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캐놔야 되겠다. 싸니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기 가격도 반값이에요. 그 ASIC Pro S21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채굴기 종류인데 거의 뭐 한 1년도 안 지난 내용 연수 얼마 안 지난 그런 기계들도 반값으로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신규 채굴자들이 이것들을 시장에서 갑자기 사서 채굴을 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자가치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채굴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갑자기 하루 만에 15%가 올라가 버리고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러면 조만간에 다시 상승이 오겠구나 이런 시장의 인식으로 그걸 또 번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리 깨닫는 스마트 머니들이 또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다운턴이 빨리 끝나는 이유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죠. 금은 이런 게 없어요. 1980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800를 찍고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8년 있다가 다시 $800로 올라왔거든요. 금은 이런 자정작용이 없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가격 상승을 할 때는 급격하게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은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현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년 하락, 3년 상승의 이런 주기를 가진다. 이렇게 주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